자, 우리 지난 시간에 컨스턴트 일렉트릭 필드 스케일링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멈췄는데 잠깐 좀 더 앞쪽으로 가서 네, 고맙습니다. 눌러주세요. 네, 여기서부터 빠르게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전자부품, 전자 스위치, 모스 FET 시대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죠. 이 모스 FET를 지난 반세기 50년 이상, 거의 지금 뭐 1970년 기준으로 하면 진짜 반세기 넘어가네요. 54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리적인 크기, 가로, 세로, 높이, 방향으로 다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 스케일링 다운 시켜왔죠. 실제 70년대 마이크로미터 스케일의 기술이 현재는 50나노가 뭡니까? 마케팅 용어지만 3나노. 아마 실제 가장 작은 메탈과 메탈 배선 사이 간격이 거의 한 12나노급 근처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건 뭐 표면적으로 3나노 시대가 열려 있고 멀지 않은 시기에 2나노, 2024년 연말에 인텔이 20옹스트롱, 22나노 양산하겠다고 하는데 지켜봅시다. 그 다음에 18옹스트롱, TSMC는 이제 A를 앞에다 붙여 A16 해서 점점점 그 옹스트롱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향후하면 2030년까지 옹스트롱 시대가 아마 개막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근데 이렇게 작게 만드는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딱 두 가지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덴서티죠. 같은 면적의 크기를 줄인 모스펫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이거라고 했습니다. 스피드라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스피드가 뭡니까? 뒤에 나옵니다. 이 모스 FET 트랜지스터를 스케일링 다운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냐? 뭐 예컨대 가로 방향의 길이인 채널 랭스 L을 짧게 만들어주면 스퀘어로만 떠올려봐도 L이 분모에 있었죠. 그럼 전류값이 증가할 겁니다. 그 근원이 되는 건 유효한 저항의 값을 줄이는 겁니다. 즉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자가 이동해야 되는데 필요한 거리를 짧게 만들면 그게 정말 유치하고 단순한 설명이지만 길이를 짧게 하면 전체 저항 크기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득이 이 캐패시터 캐패시턴스 값의 감소에 있습니다. 캐패시턴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 고등학교 물리 책에 나오죠. 절연막이 있고 양쪽에 두 개의 메탈 막이 있으면 두께분의 면적인데 이게 줄면 얘도 줄겠죠. 그래서 캡도 줍니다. 작게 만들면. 그러면 작은 값과 작은 값, R도 줄고 C도 주는데 둘을 곱하면 더 줄겠죠. 그럼 이게 RC의 곱의 컨셉이 바로 타우, 그 타임 컨스턴트이죠. 타임 컨스턴트의 기본 컨셉을 그럼 도대체 어디다 씁니까? 아이 그 전기 회로 시간에 배운 이런 R과 C로 만들어진 입력 신호의 그 아웃풋 노드죠. Vout. 뭐 이렇게 할 때 입력에 펄스파를 주면 아웃풋도 똑같이 사각파가 나오면 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죠. 이 주면 이 인이면 아웃은 쫓아가려고 이렇게 하죠. 내려갈 때도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죠. 이런 형태로 파가 나옵니다. 요때 요 정도를 나타내는 요 딜레이 타임을 타우라고 했죠. 물론 크기가 저기 전체 크기의 엑스포넨셜 분의 1 되는 그 타임으로 맞추는 거죠. 상세한 얘기는 회로 이론 책에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R하고 C고 지금은 직접 회로 안에 다 트랜지스터로 되어 있을 텐데 여기 어디 저항이 있고 어디 캡이 있습니까? 근데 그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얘가 PMOS고 얘가 NMOS입니다. 얘도 PMOS, NMOS. P와 N을 직렬 연결했으니까 이거 인버터입니다. 이거를 그려보면 스키매틱으로 이거 입력이면 혹시 0을 주면 1이 나오고 1이니까 0이 나옵니다. 0이 0으로 나오는 버퍼입니다. 이걸 다시 그리면 그냥 삼각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버퍼입니다. 버퍼의 기능은 0을 0답게, 1을 1답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가지는 회로 부품입니다. 근데 이게 뭐 0이 들어가면 바로 0이 펑 하고 나오면 되죠. t 이꼴 0에 0 주면 t 이꼴 0에 0이 나오면 되는데 실제 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가는데 시간이 왜 걸리냐? 안에 버퍼는 인버터 두 개로 만들어져 있고 인버터 안은 결국은 껐다 켰다를 0을 1로 바꾸고 1을 다시 0으로 바뀌는 스위칭 하는데 최소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그 시간을 0에 가깝게 만들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모델링을 해보면 결국 트랜지스터라는 게 저항과 이 노드, 회로 노드에서 쳐다보는 여러 가지 캐파시턴스 값들이 있습니다.
보면 여기는 옥사이드 캡이 보일 거고 이쪽은 정션 캡들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의 총합을 하나의 등가지 캡으로 바꾸면 이 노드에 캡이 있다라고 보면 결국 R과 C의 연속된 R, C, R, C 뭐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인풋이고 이쪽이 아웃풋이 되는 이런 회로인 거죠. R1, C1, R2, C2 이런 걸 거쳐가면서 어, 신호가 전달이 되어 갑니다. 이 전달이 되어 갈 때 그 시간을 최소화하고 싶으면 R과 C의 곱 RC 딜레이 타임 타우 1, 타우 2를 하여튼 0에 가깝게 만들면 되고 그 방법은 R 줄이고 C 줄이면 됩니다. 방법은 설계를 뭐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소자 공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R을 줄이고 C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트랜지스터를 작게 만들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MOS 소자들로 만든 NMOS, PMOS를 직렬 연결해서 CMOS 인버터를 하나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 또 만들고, 그 다음 또 만들어서 서로 쭉 연결하는 거를 인버터 체인이라고 합니다. 이 인버터 체인에서 이런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Propagation Delay Time이라고 하는데 딜레이 지연 시간입니다. 내가 입력 V1에 주면 아웃풋 단에 V1이 뜰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입니다. 뭐 아이디얼리 안 기다리면 제일 좋겠죠. 근데 기다리게 되죠. 이게 propagation이라는 단어 자체가 앞으로 쭉 퍼져나가는 전파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입력 신호가 전파되어서 출력단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딜레이 타임, 시간이 걸립니까? 라고 할 때 이제 이 V1단에서 이렇게 입력파를 주면 V2는 인버터 되어 이쪽이죠. 요 노드니까 뒤집어지겠죠. V1을 한번 뒤집으니까 0 주면 1이고 중간점이면 중간이다. 뭐 이렇게 해서 파가 반대로 나오고 V3는 V2를 또 한번 뒤집은 거니까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이러다 보면 사실은 V1과 V3는 가운데 인버터 두 번 통과하는 거니까 원래 똑같은 파형이 나오는 게 바람직한데 이렇게 이게 V1이고 이렇게 가는 게 V3니까 V1과 V3 사이에 요만한 시간 차가 존재하죠. 인버터 두 개를 거쳤기 때문에 딜레이 인버터 하나의 딜레이 타임을 타우 D라고 하면 두 개 거쳐서 2 곱하기 타우 D라고 해서 이만큼의 시차가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저기 소자 공정하는 사람들이 0에 가깝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스위칭 타임을 얼마나 빠르게 설계했느냐이고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공정, 뭐 TSMC의 2나노, 삼성 파운드리의 3나노,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IFS의 9나노, 7나노 공정. 뭐 서로 비교를 하면 이런 스위칭 타임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작게 만든 T사가 잘 나올 겁니다. 예, 그렇지만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노드인데 숫자는 S사가 3나노인데 3나노가 더 빠른데요. 네, 스피드에 특화된 뭐 SF라고 붙이더라고요. 삼성 파운드리 뭐 3나노 뭐 4의 퍼포먼스향, 4P 뭐 이런 거 뒤에 뭐 이 숫자가 막 붙어요. 알파벳하고 어떤 특정한 연산의 더 수 목적에 맞게 퍼포먼스 지향적인 공정이냐 아니면 이제 로 파워 향이냐 4LP 로 파워 뭐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이름 내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삼성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름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분화 발전되는 이유는 모바일 향이냐 서버 향이냐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기존의 반도체 칩 시장이 특히 메모리 반도체 보면 모바일향, 서버향, 그다음 PC향이 있는데 여기 사실은 이게 시대가 PC 시대가 열렸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죠. 모바일 시대라고 하죠. 그 다음 AI 시대가 열리면서 이 서버가 주목받는 거예요. 어떤 수, 저기 1750억 개 정도 되는 파라미터를 학습을 한꺼번에 하려면 서버 정도가 돌려야지 뭐 스마트폰 PC 갖고 택도 없어요. 이 AI 시대가 열리면서 서버가 중심이 되었고 이제 이 서버에서 얻어진 모델을 모바일에다 넣어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열릴 겁니다. 뭐 집에서 하면 온 보드, 온 인하우스 AI 시대가 열릴 수 있겠죠. 가전에도 들어가면 요 정도 급이 결국은 이렇게 세상이 바뀌면서 AI 시대가 열리면서 요 서버 고사양 제품이 상당히 중요해졌고 고속, 고용량, 저지연, 초고속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메모리 제품이나 그다음에 파운드리 공정들도 이 초고사양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propagation delay time, switching time을 어떻게 줄일 거냐. 결국 따지고 보면 작게 만들면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테크 경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2나노 갔습니다. 우리가 먼저 1나노 갈 겁니다. 우리는 그 이하로 0. 몇 나노 갈 겁니다. 하면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앞에 배웠던 CMOS 인버터 체인에서 이 딜레이 타임, 네, 요거 2 곱하기 타우 D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한 번 내려가고 한 번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인버터 두 번, 투 스테이지를 관통해서 얻어진 거고요. 이때 이제 풀업 땡 위로 끌어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제 PMOS의 퍼포먼스 전류값하고 연관이 돼 있고 밑으로 당기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퍼포먼스는 NMOS가 얼마나 파워풀하느냐. NMOS가 파워풀하다는 것은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전류를 얼마나 최대로 흘릴 수 있느냐의 컨셉입니다. 그 스퀘어로만 떠올려 봐도 뭐 ID 세츄레이션 모드에 흐르는 거는 2분의 1 뮤 C 악스 L분의 W VG 마이너스 VT니까요. 여기서 ID 셋을 올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빌리티로 올리는 거. 옥사이드 C악스니까 옥사이드의 두께를 얇게 하는 거겠죠. 채널 폭을 키우는 건 사실은 너무 스트레이트포워드하죠. 당연히 덩치 큰 놈이 전류 많이 흘리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걸 나누기 W로 합니다. 단위를 암페어 퍼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여러분 클래스 프로젝트 할 때도요. 나중에 그냥 티켓 툴에서 나오는 데이터 값은요. 암페어 뿐일 겁니다. 2차원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기본 세팅이 채널 폭이 마이크로미터인데요. 3차원 소자 구조를 만들고 나면 여러분이 만든 3차원 소자의 채널의 폭이 얼마인지는 여러분이 알겠죠. 그래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반드시 폭으로 나누어서 이런 걸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어디다가 채널 위스 W5구 1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업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반도체 제조 기술을 평가할 때 단위 길이당 몇 암페어인데요 라고 하는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ID 셋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단위 길이가 어느 길이냐고 할 때 꼭 학생들이 길이면 채널 랭스 아닙니까? 이런데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세요. 채널 폭입니다. 채널 위스. 채널 위스 1 마이크로미터당 몇 암페어를 흘릴 수 있느냐를 가지고 제조 공정 기술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때 이 채널 랭스는 왜 안 하는데요? 이거 짧게 만드는 것도 기술 인력이거든요. 분모에 있으니까 채널 길이 짧게 C악스 게이트 옥사이드 값을 최대한 키우기 위한 각 가지 방법들 모빌리티 이넨스먼트죠. 모빌리티 키우는 방법. 그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VG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VG는 사실은 파워 전압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뭐 정해진 값이고 요 스레스홀드 전압 요거 중요한 요거를 로우 VT로 만들어주면 제곱이니까요. 훨씬 더 임팩트 있게 ID 셋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VT를 낮추는 게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뒤에서 슬라이드에 또 나올 겁니다. VT를 낮춤으로 인해서 생기는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거든요. 자, 뭐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 했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풀업 딜레이, 풀다운 딜레이 타임을 근사한 걸 여기다가 다시 잡아넣어서 식을 완성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N모스, P모스가 가지는 저항값으로 환산해서 뭐 요 정도 나온다는 거. 요건 아마 4학년 디지털 집적회로 3학년 이야기 때 배우겠네. 디지털 집적회로 책에 훨씬 자세하게 나오니까요. 그때 상세하게 학습하면 될 겁니다. 여기서는 컨셉만 결국 어떤 집적회로 특히 디지털 집적회로는 CMOS, NMOS, PMOS로 구성되어 있을 거고 NMOS, PMOS가 결국에는 껐다 켰다의 핵심 역할을 하고 빨리 끄고 빨리 켜지려면 해야 할 일은 R과 C를 줄이는 거구나. 그래야 딜레이 타임이 줄구나. 이런 관계구나. 라는 컨셉을 꼭 가지길 바랍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멈췄던 그곳입니다. 컨스턴트 필드 스케일링인데 그러면 지금 작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작게 만드는데 방향성을 가지지 않고 그냥 무작정 공격적으로 작게 만들면 장땡입니까? 무조건 좋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게 만드는데 어떤 규칙을 가지고 합의를 하고 줄여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의 철학이 필드의 값을 이 필드는 일렉트릭 필드입니다. 트랜지스터 모스FET 내부의 전기장의 세기를 일정하게 유지한 채 작게 만들자는 겁니다. 덩치가 큰 트랜지스터 단면을 봅시다. 여기 하나 있고 오른쪽에 하나 있죠. 요거는 이제 원래 크기 디바이스라고 합시다. 이게 뭐 10나노급이라고 하면 얘는 그 다음 세대인 7나노급이라고 합시다. 한 스케일드 다운 시킨 디바이스죠. 자, 이렇게 한 세대를 마이그레이션 해서 발전시켜 나갈 때 스케일링 다운을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트랜지스터 내부의 전기장의 세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줄이자는 거니까 결론은 이런 컨셉일 거예요. 전기장이 일정해지고 싶다라는 건 전기장의 개념은 볼트 퍼 센티미터이니 뭐 예를 들어 채널 길이를 줄이면 그에 합당한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전압값도 요게 같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전체는 일정하게 셋되어 있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하나하나 디바이스 파라미터라고 하죠. 디바이스 소자를 설계함에 있어서 옥사이드 두께는 어떻게 할 거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T악스에서 T악스 나누기 카파로 줄입니다. 여기서 카파는 일단 이 스케일링 팩터라고 표현하는데 1 이상입니다. 그래야 이게 나누기를 했을 때 옥사이드 두께가 얇아지니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채널의 길이도 보세요. L에서 L 나누기 카파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구동전압 V는 그러니까 드레인의 인가할 전압인데요. 최대 전압이 VDD 파워 서플라이 전압이 될 텐데 카파분의 1로 나눕니다. 이것만 봐도 이제 느낌이 올 겁니다. 채널 방향에 여기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되겠죠. 인벌전 레이어는 게이트에서 만들었다 치고 드레인에서 소스로 전압을 인가해서 전류를 흘릴 겁니다. 보세요. 여기 일렉트릭 필드를 이 레터럴이라고 할까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기 이 레터럴이 있으면 얘는 그래 여기 0V 기준 전압 잡으면 여기 V고 여기 0이니까 전압차 그다음에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x 이퀄 0 잡으면 여기 x 이퀄 L, L 빼기 0, L분의 W, V 됐네요. 그다음 스케일드된 디바이스로 가봅시다. 요 채널에 형성된 전기장 E 레터럴을 한번 단순히 계산해 보면 인가되는 전압은 V 나누기 카파, 채널 길이는 L 나누기 카파, 카파 없어지면 L분의 V. 오, 똑같네? 네. 채널 내에 인가되어 있는 전기장 세기는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디바이스의 크기를 작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이만큼 생기는 공기층의 폭도 뭔가 이렇게 작아지면 다 같이 작아질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요 내부에도 전기장 있는 거 배웠잖아요. 이게 P형 N 플러스니까 PN 플러스 사이에 디플리션 영역 내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 있습니다. 그거 세기 안 변하게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핑의 농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카파만큼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들을 다 한 논문들이 IBM의 더날드 박사님이 쓴 논문이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용이 많이 된 논문 중에 하나예요. 여기 나옵니다. 모스펫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얘를 활용한 뭐 인버터가 됐건 뭐 등등 서킷을 만들 때 써야 되는 중요한 딜레이 타임 나타낸 타우 값 이런 것들 어떻게 되는지 요 컨스턴트 필드 스케일링을 하겠다라고 상상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요 카파 값을 설계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나의 표로 쫙 정리한 겁니다. 보면 옥사이드는 카파분의 1이 1보다 크니까 얇게 가라는 거. 옥사이드 얇게, 채널 길이는 짧게, 채널의 폭도 좁게. 이거는 XJ니까 정션 뎁스입니다. 소스나 드레인의 이 정션 뎁스를 한번 더 강조할게요. 소스 드레인이 되면 요 두께 있죠. 이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가 있으면 여기 N 플러스로 도핑하는데 요 표면에서부터 요 N형, N 플러스 소스하고 표면하고 요 두께. 여기까지를 정션 뎁스라고 하고 보통 X 서브 J로 많이 씁니다. 여기는 소문자 X로 했는데 업계에서는 대문자도 많이 씁니다. 둘 다 혼용해서 쓰는 표시입니다. X 서브 J 값을 하여튼 요것도 얇게, 그러니까 쉘로우 정션이라는 컨셉이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클래스 프로젝트를 하면서 뭔가 작게 만들고 성능을 향상시키고 싶으면 정션의 뎁스를 얇게, 쉘로우하게 만들면 성능이 좀 좋아지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제 스터디를 해야 되고요. 그냥 도핑 농도, 도핑이라고 해봤자 막 채널하고 소스 드레인 농도인데 소스 드레인 이미 높아질 만큼 높아져서 더 높이고 싶어도 고체 상태 솔루빌리티에 한계에 다다라서 높일 게 없고 결국 높일 건 이제 채널에 요 NA, ND 나눈 건 이제 NMOS, PMOS입니다. NMOS면 여기 해당하겠죠. 채널이 P타입이니까 억셉트 농도. 오늘 이제 PMOS니까 N웰이죠. N웰의 도핑 농도 N 서브 D 모노의 양. 그걸 이제 카파만큼 늘려야 되니까 실제 트랜지스터 개발 역사를 보면 채널의 도핑 농도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요게 한계에 봉착한 게 아마 반도체 물리 시간에 공부한
디제너레이티드리 도프드 되는 도핑의 농도가 엠모스피 N타입, P타입 약간씩 달랐지만 그냥 퉁쳐서 10에 18승이라고 학습했는데요. 요겁니다. 요 18승 이상 채널 도핑 올리는 순간 나노미터 스케일급의 10나노 이하 첨단 트랜지스터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랜덤 도펀트 플럭추에이션이라고, 내가 옛날에 대학원 때 처음 연구한 연구 주제입니다. 트랜지스터 하나를 딱 그려놓고 이 상황만 그릴게요. 여기 이제 도펀트들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바로 세로 뭐 이 뒷방향 폭이 수십 나노미터일 때랑 수백 나노미터일 때랑 도핑의 양은 10의 17승 퍼 큐빅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했을 때 수십 나노미터면 가로 세로 뭐 예를 들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나노미터의 세제곱, 이거 한 거예요. 도핑 농도 10의 17승 퍼 세제곱 센티미터면 이 안에 도펀트가 몇 개 있는지 계산하면 되잖아요. 이건 농도고 이건 부피니까 곱하면 개수가 나오겠죠. 단위는 맞춰야 됩니다. 나노미터고 이건 센티미터니까. 집에 가서 꼭 계산해 보세요. 몇 개쯤 나오는지. 보통 이 과거에 수천에서 수만 개에 이르던 도펀트의 숫자가요, 수백을 지나서 수십 스케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0에서 99개 사이에 들어온다고요. 이쯤 되면 트랜지스터가 보통 뭐 작게는 100억 개고, 뭐 요즘 그 B100 블랙웰 100 시리즈 GPU 2024년 4분기에 나온다고 하는 B100은 205 빌리언이니까 205조 개 들어있어요. 이게 그냥 좋으니까요. 100조만 해도 어마어마한 100조 개의 트랜지스터의 채널의 도핑의 농도가 99개 이하로 된다? 이걸 통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펀트의 개수가 요 안에서 놀기 시작한 100조 개의 트랜지스터의 도펀트의 개수를 내가 50개를 타겟으로 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0개 되면 이 문턱 전압값으로 환산하면 0.2V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0.05 나와요. 이쯤 나오면 트랜지스터가 어떤 놈은 분명히 VT가 0.25고 어떤 놈은 0.15가 나와서 요거를 아까 그 스퀘어로 식에 대입하는 순간 전류값 차이가요 20에서 30%씩 벌어져요. 그렇게 벌어지면 아까 말했던 R과 C로 구성되어 있는 인버터 체인들이요, 칩 A랑 칩 B랑 칩 C랑 성능이 다 달라요. 그럼 어떤 놈은 불량, 어떤 놈은 양품인데 지 멋대로 나와요. 규칙도 없어요. 누가 만드느냐의 탓도 아니에요. 어느 회사 장비를 썼냐의 탓도 아니에요. 진짜로 랜덤하게 도펀트들이 채널 안에서 지 멋대로 플럭추에이션 변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를 내가 대학원 시작한 2006년, 2007년 그때, 이때는 지금 여러분 실습 시간에 배우는 센터러스 티켓 툴에 이런 앞글자만 따서 RDF라고 하는데요. RDF를 모델링하는 기능이 없었어요. 요즘엔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RDF 상황일 때 어떻게 트랜지스터의 문턱 잔압이 쫙 분포가 생기는지 빠르지는 않았지만 시뮬레이션이 되는 세상이지만 20년 전에는 저런 게 없어가지고 저런 걸 개발하고 앉아 있었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이 도핑의 양도, 도핑 디멘전도 점점 커왔죠. K가 1보다 크니까 이게 한 세대 넘어가면서 계속 도핑 농도는 올라와서 한계에 봉착한 게 10의 18승입니다. 요게 어떤 테크였냐면 45에서 28나노 테크가 거의 마지막입니다. 요 테크 다음이 22나노 테크인데 이때는 야, 이거 돌파하는데 괜찮겠어? 그래도 해볼게 했던 반도체 회사는 거의 쫄딱 망했습니다. 안 하고 FF, 핀팻이라고 하는 3차원 소자 구조로 가면서 채널의 도핑 컨센트레이션을 더 이상 올리지 않고요. 핀팻은 10에 15승으로 채널의 도핑 농도가 거의 인트린직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했던 회사들은 생존해 있습니다. 인텔, TSMC, 삼성 살아 있습니다. 그 이외는 다 죽었습니다. 3차원 소자 시대가 열린 여러 이유 중에 하나로 이런 랜덤 토큰 플럭추에이션 그리고 컨스턴트 필드 스케일링의 그 물리적인 한계인 18승에 도달한 게 한 28나노텍이고 그다음부터는 소자 구조 혁신으로 이 컨스턴트 필드 스케일링의 한계를 극복했었습니다. 그다음 볼티지도 봅시다. 볼티지는 옛날에 뭐 한참 선배들이 쓰던 측정 회로는 보면 5볼트, 8볼트, 10볼트, 12볼트 막 이런 거 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이건 난 기억도 안 나요. 5볼트가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높았던 것 같은데. 이게 서서히 내려와서 지금은 거의 0.7볼트까지 내려왔죠. 이것도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스스로 머릿속에 혼란이 올 겁니다. 아니 잠깐만 채널 길이는 아까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1 마이크로미터 시대에서 지금 10나노까지 왔으면 아니 거의 뭐 100분의 1로 줄였는데 부동전압 5에서 계산 편하게 0.5면 10분의 1밖에 안 됐잖아요. 아니 세상에 그러면 컨스턴트 필드 스케일링 못한 거 아닙니까? 그거 뭐 선배들 연구 안 하고 뭐 하셨습니까? 이런 것도 안 하고 했었어요. 이거를 10분의 1이고 100분의 1 결과론적인 거고 초반에는 이 컨스턴트 필드 스케일링에 맞추어서 채널 랭스를 뭐 2분의 1 했다. 카파가 2죠. 그럼 구동전압도 반동갈이 내서 2.5볼트까지 낮추었어요. 그 다음은 잘 안 됐어요. 컨스턴트 필드 스케일링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 왜 채널 길이는 줄였는데 구동전압은 못 줄였을까? 그 물리적인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가 아마 VT 디자인 트레이드 오프예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런데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으니까 아마 이제 트랜지스터 설계하는 실습 과제를 하면서 고민해 보세요. 왜 컨스턴트 필드 스케일링은 망했을까? 왜 더 가지 못했을까? 요게 한계입니다. 그다음 왼쪽을 보면 이게 derived scaling behavior of device parameter니까 디바이스 파라미터들 중에 스케일 유도된 스케일링 비헤이비어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디멘전, 도핑, 전압 요게 스케일링하는 기본 단위들인데 요걸로부터 유도한 값들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장 같은 경우는 전압하고 여기 디멘전하고 섞으면 나오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전압도 카파분의 1로 낮추고 길이도 카파분의 1로 낮추니까 네, 이렇게 돼서 오리지널 디바이스나 스케일링한 디바이스나 패널 방향의 전기장 색이 변화 없다라는 예를 앞에서 들었죠. 여기 1 나오죠. 1. 안 바뀌는 전기장은 그대로 갑니다. 그럼 딴 것도 할 수 있을 만한 유도된 소자의 거동을 설명하는 파라미터들 중에 뭐가 있느냐? 뭐 캐리어의 속도입니다.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자가 빵 하고 달려가는 속도 역시 뭐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전기장 세기가 안 변했으니까 전압과 배웠잖아. V는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하고 V는 모빌리티 곱하기 E 뭐 이렇게 해서 반도체 물리 시간에 배웠죠. V하고 E가 있으면 이렇게 직선으로 간다. 그 기울기 가지고 기울기를 모빌리티라 모델링 하겠다. 라고 옛날에 정말 옛날은 아니잖아. 전기장 이 모빌리티고 이 모빌리티의 컨셉을 Q에다가 충돌감 평균 시간의 유효 질량으로 나누는 컨셉으로 해서 모멘텀 컨저베이션 운동량 보존의 법칙 써가지고 힘과 시간의 곱은 질량과 뭐 속도의 곱이랑 같다 해가지고 반도체 물리 시간 열심히 강의했던 게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돌아가 보길 바랍니다. 그때 이 캐리어의 벨라시티는 전기장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설명이 나오고 전기장이 안 변하니 벨라시티도 안 변합니다. 그다음 공핍층이죠. 이 PN 접합, MS 접합할 때 많이 나오죠. 공핍층의 혹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도핑의 농도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디멘전도 나오고요. 그걸 넣어서 연산을 하면 공핍층은 스케일드된 디바이스에서 즉 좀 더 어드밴스드된 테크 노드에 있는 소자일수록 공핍층의 두께 자체가 얇아집니다. 캐패시턴스 값도 전반적으로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RC에서 C를 작게 해야 스위칭 타임이 좋아진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인벌전 레이어도 사람들이 계산했습니다. 모스 구조에서 채널의 인벌전 레이어의 전하의 밀도가 얼마쯤 있을까? 우리 Q 인벌전으로 강의했었죠. 마이너스 Cx VG 마이너스 VT로 계산하는 것도 유도했었는데요. 그 인벌전 레이어의 전하 밀도값, 단위 면적당 전하량을 계산해 보면 이 컨스턴트 필드 스케일링에 따라서 소자를 작게 만들면 변치 않습니다. 그다음에 드리프트 현상에 의한 전류값은 이 카파가 1이니까 손해납니다. 오, 이거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류는 좀 작아져도요. 딜레이 타임이 짧아져서 오히려 퍼포먼스는 올라갑니다. 이 퍼포먼스가 올라가는 걸 봅시다. 이게 이제 이 유도된 회로 파라미터들입니다. 그러니까 회로 관점에서 어떤 인버터 체인이 얼마나 빠르게 입력 신호에 대해서 출력단까지 신호가 전달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프로포게이션 딜레이 타임을 봤더니 이게 K가 1보다 크니까 전체적으로 짧아집니다. 뭐 오늘 강의한 대로 R과 C 전체 트랜지스터마다 R과 C가 짧아져서 RC 타임이 짧아지니까 딜레이 타임 타우도 짧아질 겁니다. 실제 계산을 하면 카파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지표들이 이제 파워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직접 회로에 들어가면 결국 발열량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 와트죠, 와트. 시간당 1초당 몇 줄씩 쓰느냐, 에너지죠. 단위 시간당 쓰는 에너지가 파워고 그 파워를 단위 회로당 얼마나 쓰느냐를 볼 때 중요한 지표가 결국은 파워는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설명이 되니 VY인데 저 위에 가서 V 여기 있고 I도 있습니다. 둘을 곱해보면 카파분의 1, 카파분의 1이니까 제곱입니다. 그래서 컨스턴트 필드만 유지하면서 트랜지스터 작게 만들어서 집적회로 만들면요. 파워는 제곱분의 1로 더 빠르게 저전력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이 길을 쫓아왔던 게 1 마이크로텍에서 한 250 마이크로텍 언저리까지는 비슷하게 쫓아왔어요. 제곱 수준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했죠. 와, 스케일링 다운만 하니까 반도체 칩이 성능은 좋아지는데 전력은 오히려 벌써 끝내주지 않아?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반도체 전성 시대가 열립니다. 실제 반도체 르네상스 시대라고 불리는 2000년대, 그다음에 그 앞선 1990년, 1980년에 이때가 이제 애트리가 들어서고 대한민국 기준으로 수능 시험 치면 전국 1등 하면 물리학과 가고 전자과 가고 저 뒤에 의예과 가던 그 시절에 이 사람들이 이 선배들이 성공해서 여기까지 와서 글로벌 컴퍼니 삼성, SK하이닉스 등장하죠. 이 시기에는요, 작게만 만들면 제조 기술만 가지면 회로는 그냥 저절로 좋아집니다. 그런 아름다운 시절을 지나왔었죠. 그게 컨스턴트 필드 스케일링 시대였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동시에 회로를 또 성능 평가할 때 쓰는 지표 중에 하나가 파워와 딜레이를 곱해가지고요. 그 회로가 얼마나 좋니를 봅니다. 그러니까 파워만 좋다, 딜레이만 좋다. 딜레이는 사실은 이제 이 퍼포먼스죠. 얼마나 빠르게 회로가 스위칭하느냐, 0, 1을 연산하느냐의 지표이기 때문에 둘은 트레이드 오프에 있기 때문에 둘을 곱해가지고 얼마나 좋아지느냐를 봤는데요. 여기 보다시피 K 카파의 세제곱분의 1로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아집니다. 파워는 제곱, 딜레이 성능, 파워 값은 카파 분의 1로 좋아지니 둘을 곱하니까 더 좋아지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지표가 이겁니다. 파워 덴서티입니다. 단위 전류당 얼마의 파워를 쓰느냐의 게임인데요. 요게 1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2020년 전후로 출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반도체 칩들을 보면 파워 덴서티는요. 전 세대 대비 뭐 2배만 안 가도 어딥니까? 근데 이거를 잡지를 못해서요. 하는 방법이 순행식, 뭐 공랭식 하면서 요즘에 아마 요즘 HBM, DRAM 다이 쌓아 올린 거 보면 그 사이사이에 우리 SK 하이닉스는 미스터 머프 선생님이 들어와 있죠. 미스터 MUF. 요 소재들이 어떻게 열을 잘 빼느냐가 되게 중요한 소재의 특성입니다. 아마 차기에는 이 사이에 미세한 모세혈관과 같은 수로를 열 것 같아요. 그게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지만 정말 열을 식히지 못하면 물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실제 서버 데이터 센터에는 물 가지고 식히는 데가 있습니다. 물이 저기 아일랜드 같은 데는 밖에 나가면 차가운 물 천지잖아요. 북극 근처니까. 그러면 차가운 물 끌어다가 데이터 센터에 넣어가지고 25도씨로 검출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 잉어떼가 살아요. 그럼 이제 어부들도 모이고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데요. 어쨌건 이런 순행식 방식들, 저기 네이버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다가 공냉식으로 대한민국의 그 건축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바람이 좁은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빠르게 지나가면서 차가운 공기로 변해서 데이터 센터를 에어컨을 쓰지 않고 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것도 도입이 되죠. 친환경적인 기술들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근원이 되는 게 왜 반도체 칩은 뜨거워졌습니까? 컨스턴트 필드 스케일링에 따라서 스케일링 되지 못했어요.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 돌이켜보면 파워 덴서티는 끊임없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 하나만 가지고도 반도체 기술이 어떻게 지난 반세기 동안 발전되어 왔고 그중에 잘한 점, 못한 점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요 VT 얘기 잠깐 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 아마 나올 거예요. 저기 제너럴 스케일 이게 요걸 먼저 합시다. 요거 잠깐 하고 저 뒤로 돌아봅시다. 시간이 어떻게 이럴 줄 알았다. 그 VT 트레이드 오프 합시다. 뒤에 거는 하려면 또 오래 걸리지. 아까 여기 컨스턴트 필드 스케일링 얘기하면서 문턱 전압이 왜 빠르게
줄어들지 못하느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소자 설계 관점에서 문턱 전압을요 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상존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봅시다. 일단 스퀘어로만 떠올려 보세요. 뭐 여기 에타가 2라고 생각합시다. 뭐 벌크 차시 모델까지 감안해서 1과 2 사이라고 에타 값을 써두긴 했으나 그냥 이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세츄레이션 모드에 들어갔을 때 모스 FET가 드레인에서 소스로 전류를 흐르는 거는 게이트 여기 파워 서플라이 전압이죠. VDD에다가 문턱 전압. 요거 이제 오버드라이브 볼티지라고도 하죠. 회로에서는. 이 오버드라이브 볼티지 제곱에 비례할 거예요. 아니 뭐 저거 키우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VDD를 올리거나 VT를 낮추면 돼요. 근데 VDD를 올리는 거는 이 지금 뭐 당연한 얘기고 그러면 야, 모바일향에 안 맞잖아요. 어떻게든 배터리 기술은 반도체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도체 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구동전압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은 VDD를 낮추지 못하는데 ID셋은 올려야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VT를 낮추면 돼요. 그래서 로우 VT, 문턱 전압을 낮은 문턱 전압을 가지는 모스 FET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대요. 무엇을 위해서? 높은 수준의 온커런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업계 용어로 HPC라고 하죠. 이런 데 들어가는 전자 부품을 만들려면 로우 VT, LVT라고 합니다. 업계에서. LVT 디바이스를 설계해내야 돼요. LVT를 하면 뭐가 나빠질까요?를 밑에 있는 그래프에서 한번 봅시다. 이거 나중에 실습할 때 그려보세요. 아마 센터로스 툴에서 드레인 전류를 Y축에 놓고 테크 플랫 같은데 테크 플랫에서 띄우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면 이렇게 이런 나옵니다. 요거 보지 말고요. 요거는 이제 리니어 스케일로 Y축을 그린 거고 Y축을 로그 스케일로 바꾸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아마 나올 겁니다. 자, 이럴 때뭐 우리가 배운 대로 모스 FET의 문턱전압 VT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채널의 도핑 농도잖아요. 채널의 도핑 농도를 확 낮춰보세요. 그냥 뭐 재미삼아 한 100분의 1로 줄여보세요. 그럼 커브가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온커런트는 이렇게 로그 스케일에서 그려보면 눈으로 볼 때, 우이씨, 별 차이 없는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리니어 스케일로 그려놓고 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게 빨간 거 일부러 한 번 더 그린 겁니다. VT를 낮추면 이렇게 올라가요. 오, 옹크로도 엄청 올라갔는데 이렇게 보일 겁니다. 리니어 스케일에서 여기 로그 스케일에 잘 보이지 않는 거를 확대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요 벌어진 정도가요. 곱하기 2면은 진짜 잘 나온 거고요. 뭐 곱하기 10 못 만들 거 잘 쉽지 않아요. 난 만들었습니다 하면 반드시 여기를 보세요. 요 끝과 요 끝.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IOF입니다. 요 포인트가 오프 스테이트 커런트, 이 정의 자체가 드레인에서 소스로 오는 전류인데 언제냐면 게이트 소스 전압 0,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는 파워 전압의 인가했을 때 이런 조건 하에서 바이어싱 컨디션을 이렇게 주고 VG 0, VD, VDD, NMOS 기준입니다. 그때 드레인 전류를 찍은 게 IO프인데 요가 보고요. 요거 이제 LVT 디바이스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기준이 돼서 레귤러, 보통의 레귤러 VT, RVT 디바이스라고 하면 아니 우리 컨스턴트 커런트 메서드 방법에 의해서 VT의 값이 이만큼 낮아졌단 말이에요. 이만큼 낮아졌더니 온커런트가 이만큼 올라가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용으로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10배 올리다가요. 이게 이제 그런 거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운다는 항공우습담 있듯이 온커런트 올렸더니 오브커런트는 10배는커녕 뭐 10만 배씩 커져 있어. 못 써요. 이렇게. 난 LVT보다 좀 낮출게요. 있어요. 그 TSMC에 보면 어, 이름이 아마 SLVT일 거예요. 이게 요거보다 높은 거는 이제 하이 VT고 더 높은 거는 울트라 하이라서 UVT 뭐 이렇게 쓸 겁니다. 요 정도 끝까지 가면 커브가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로그로 그립니다. 로그. 이쯤 되면 오프 커런트가요. 한 10에 마이너스 4승 뭐 정도 나올 겁니다. 이러면 그냥 켜진 거예요. 켜진. 얘도 켜졌고요. 온에서 온으로 가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거는 못 써요. 적어도 온 상태 포인트하고요. 여기 온 상태의 포인트하고요. 오프 상태의 포인트 사이에 아이온과 아이오프의 이 레이시오가요.
적어도 10에 6승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보수적으로 봐도 10에 5승 이상은 나와줘야 이게 껐다 켰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거 이하 나오면 제대로 된 트랜지스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내가 VT가 있는데 RVT에서 로우 VT로 가면 IO는 커지지만 but IO프는 더 커집니다. exponentially. 이런 exponential manner 형태로 너무 빨리 커지기 때문에 온커런트 올리다가 오프커런트를 못 잡는 일이 생기니 R에서 LVT 갈 때 조심해라. 그래서 여기 네, 낙서한 걸 잠깐 지우면 노트 못한 학생은 나중에 화면 캡처한 거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보세요. 로우 VT랑 하이 VT랑 보세요. 오프커런트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이거랑 두 개의 디바이스의 IDVG를 쳐다보면 온커런트의 큰 차이, 뭐 끼케야 2배 이하의 성능이 2배면 진짜 잘 나온 거예요. 보통 한 20%더 잘 나온 거예요. 한 5에서 10% 이득 얻겠다고 했다가 오프커런트가 수십 배, 수백 배 커지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합니다. 채널의 도핑 농도를 이렇게 바꾸는 게 VT를 낮추어서 하이 퍼포먼스 향으로 가는 것 같으나 사실은 오프커런트를 맞추지 못하는. 그래서 그 IRDS 스펙에서 아이온 맞추려고 열심히 VT 낮추면 아이오프 하나도 못 맞출 겁니다. 그 과정에서 무슨 작업을 해야 둘 다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그게 클래스 프로젝트의 핵심 나의 내가 학생에게 요청하는 사안이죠. 고민해보라고 한 건데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만 소개를 하면 얘입니다. 얘. 모빌리티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저널 논문에 모빌리티 인핸스먼트 된 기술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대표적인 상용화된 이미 도입이 된 기술이 MOS 소자를 설계할 때 여기 소스하고 드레인 영역을요 떼가지고 와서 그다음에 이렇게 내가 단순하게 그렸는데 일본 사람이 여기다가 이제 처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논문에 나옵니다. 시그마 FET라고. 수학기호 시그마 알죠? 더하기 시그마. 보이세요? 요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뾰족하게 하면서 이 내부에 썼던 게 실리콘과 절메니움을 넣어서 이 채널 영역에 극한의 모빌리티 값 인핸스먼트를 시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효 질량을 낮추어야 되고요. 유효 질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 실리콘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를 제어해서 밴드 스트럭처를 봅니다. 밴드 스트럭처를 바꾼다는 건 에너지와 모멘텀, EK 다이어그램의 원래 이 모양새를 비틀어 제낀다는 뜻입니다. 비틀어 제낄 때 이 변곡되는 이 변곡의 정도 두 번 미분한 거죠. E는 2분의 1, 2n분의 k 제곱일 겁니다. 단순히 쓰면 이 n분의 1이 결국 두 번 미분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고 유효 질량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엔지니어링에 성공해서 90나노텍부터 지금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피모스는 실리콘 대신에 실리콘 절메니움을 넣고 있고요. 처음에는 요거 한 뭐 10%, 5% 쓰다가 요즘에는 뭐 거의 반반이에요. 실리콘 반, 절메니움 반이 그냥 소스 중에 들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엠모스는 실리콘만 한동안 쓰다가요. 한 65나노테크부터 실리콘 카바이드만 한 10% 넣더니 지금은 그냥 반반이에요. 반반. 거의 반반이에요. 한 0.4, 0.6 이 정도? 카바이드를 엠모스에는 많이 써서 모빌리티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피모스보다 엠모스 성능이 좀 더 안 좋아요. 피모스가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아마 옛날 책으로 공부하면 인버터 만들 때 피모스와 엠모스의 채널의 폭을요. 피모스가 좀 전류가 잘 안 흐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흐르라고 폭을 키우고 엠모스는 줄였어요. 요즘은 경향이 1대1이에요. 심지어 요즘에는 피모스가 더 잘 나와서요. 너는 좀 줄어들어. 엠모스는 좀 커. 뭐 이런 상황으로 테크 흐름이 많이 바뀌었고 그 이면에 있는 게 이런 모빌리티 인핸스먼트 테크닉이 새로 도입되면서 과거 디지털 집적 회로 책에서 과거 테크를 써서 칩을 만드는 사람들의 뭐랄까 그 놈이라고 하나요? 그런 업계의 어떤 표준화된 정형화된 지식 이게 완전 뒤집어졌어요. 반대로 된 거예요. 요즘은 엠모스가 더 좋습니다 하면 옛날 테크로 옛날 칩 설계하는 특히 아날로그 칩 하시는 분들은 야 세상에 엠모스 그렇게 좋아졌어요? 이렇게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슬라이드의 마지막 얘기 이제 VT 그래서 VT를 무작정 낮추어서 온커런트를 올리겠다.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의 발목을 잡는 게 바로 오프커런트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점 때문에 VT를 무작정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스케일링 다운시키는 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와 있는 문턱전압 세 가지 옵션을 VDD 최신 테크가 한 0.7V까지 제공되니까 0.65V까지 낮춰져 있더라고요. 이 정도 테크에서 LVT, RVT, HVT를 보면 이게 한 0.2면 얘는 0.15, 얘는 0.25. 이 정도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낮추어서 0.1을 쓸 수는 있지만 이거 이하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디바이스를 설계하기를 바랍니다. 네, 실습 시간에도. 여기까지 일단 설명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 잠깐 설명하고 제너럴라이즈드 스케일링은 또 어떤 일이고 그로 인해서 실제 반도체 칩들이 최근에 발열 이슈에 휘말려 있죠. 뜨거워지고 있죠, 칩들이. 왜 그런 일들이 생겼는지 설명하고 밸런스 세츄에이션 원래 요 얘기 하려다가 가운데 뭔가 없다라고 해서 돌아왔었죠. 그 얘기로 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